자, 그러면 이제 pitch를 올려서 자, 교재 36쪽에 이번엔 평등의 원칙이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공무원들이 나한테 불평등하게 조치하면 누가 그걸 가만히 있겠어, 그죠? 그래서 평등의 원칙에 맞게 해야 된다. 평등 원칙은 행정 조치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뭐 의의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평등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로 두 번째 줄에 뭐 있어요? 불합리한 차별 금지. 이게 평등이죠. 불합리한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뭐야?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등 대우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합리적 이유가 있냐 없냐 이거죠. 그죠?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런데 평등의 원칙은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야. 지금 첫 번째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등 대우해도 된다. 근데 합리적 이유가 있어도 너무 과도하게 차등을 두면 그것도 평등 원칙 위반이야. 합리적 이유 있더라도 너무 과도하게 차등을 하면 안 된다.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중시하세요. 거기에 앞벌이를 잘 봐. 과거에 행정기관이 해온 조치가 어때요? 위법하게 해왔어. 모르고 계속 해왔는데 나중에 밝혀진 게 위법하게 해왔다는 거야. 뒤늦게 밝혀졌어. 근데 거기다 대고 나도 똑같이 해줘 이렇게 국민이 요구하는 거 인정될 수 없어. 그러면 위법한 조치를 계속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과거에 해온 조치가 위법한 작용이었다면 국민 측이 평등 대우를 주장하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근거는 어디서 찾는데요? 헌법 11조. 그것도 체크. 헌법 11조. 기능. 평등원칙. 법 집행할 때만? 아니야. 법 만드는 것도 평등하게 만들어야 돼. 그죠? 그럼 법 만들 때도 국가의 모든 작용 평등하기로. 재판도 평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동그라미 2번. 평등원칙은 어떤 역할을 한대? 원래는 둘째 줄, 국민에게는 효력이 없는 법도, 그러니까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사무 처리하는 기준 정해놓은 거, 이것도 공무원들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없는 비법규인, 법규라는 말 알잖아요. 이제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을 법규라고 하죠. 그럼 국민하고 사이에는 효력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을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그 조직 내부법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잖아. 평등하게.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불평등하게 적용하면 결국 국민이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니까 평등 적용을 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국민하고 효력까지는 법규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전환 규범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평등원칙이다.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일반 원칙 관련해서 다 판례 위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 판례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판례 1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평등권. 눈으로 읽어보세요. 평등권이란 뭐래? 공권력 행사 조치가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를 다르게 취급한다든지 다른 경우를 같게 취급할 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게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취급돼야 될 걸 다르게 취급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뭐 2번은 아직 시험 문제 나온 거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따라서 하면서 어떻게 돼? 국가가 종전의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개선의 효과가 일부의 사람에게만 미치고 동일한 상황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 그들 사이에 언뜻 보기에 차별이 생기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 예를 들어보면, 자, 저 고등학교 지금 무상교육 하고 있나요? 아직 안 하고 있어. 근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나라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만 먼저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어. 그리고 이제 해보고 또 차근차근 여건, 그죠? 그래가지고
나도 어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경기도는 우리 애 고등학생. 근데 경기도는 고3부터 올해부터 뭐 무상교육 시행한다는 것 같아. 수업료 안 내는 거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이제 확대 적용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반드시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어디를 먼저 시행해 보고 그러면 다른 데는 적용을 안 받지. 그렇다 해서 그거 갖고 평등원칙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응? 그래서 이제 국가의 재정 사정에 따라서 어디를 먼저 시행을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혜택이 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평등원칙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취지 이해하죠? 그래서 그거 시험 안 나온 건데 그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그리고 3번 판례는 세금 부과하는 것도 평등하게 부과해야지. 그러면 세금 면제해 주는 것도 평등하게 부과해야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감면 규정. 그 밑줄 친 부분 3번 보면 감면 요건 규정. 뭐뭐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규정도 어떻게 돼?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불평등하게 되도록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응? 자,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 오래전 사안인 것서 1번 꼭 체크하도록. 응? 뭐 별도로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 다음에 4번도 꼭 알아두고 3번도 알아두고 3번 옛날에는 국공립 사범대 출신을 교사로 우선 채용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평등원칙 위반. 그래서 국공립대와 사립대 그 학생 상관없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거기 보면 잡종재산 나오죠. 국유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 재산이라고 용어를 바꾸는데 국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뭐예요? 시효 취득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 재산이라도 공익 목적으로 안 쓰이는 재산은 개인 사유 재산과 똑같은 취급을 해야 맞는데 사유 재산은 시효 취득 인정하면서 국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 목적에 안 쓰이는 재산까지도 시효 취득 다 부정하는 것은 그런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거 문제 풀 때 했었죠? 네. 그래서 4번 알아두고 그 다음에 5번도 꼭 체크. 5번, 6번 다 중요합니다. 5번은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물리는데 수입하는 플라스틱 제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 간에 그거 폐기물 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게 돼 있죠? 국내에서 플라스틱 제품 만든 거는 무게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건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수입하는 거에 더 많이 부과되게 됐나 봐. 응? 똑같은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금 물리는데 그죠?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6번 청원경찰 인원 감축 사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죠? 그래서 뽑을 때는 같은 기준으로 뽑아놓고 자를 때는 학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따로 두 집단으로 나눠갖고 똑같이 20% 자르기로 하면 오히려 학력 높은 집단이 더 불리한 결과가 된다 해가지고 인정된 거 6번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아직 시험에는 내지는 않았어. 시험에는 안 내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 저 군대에 갔다 왔다고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주는 거 이거 평등원칙 위반이다라는 게 현재 결정. 그죠? 그래서 지금은 군 복무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폐지됐죠. 그리고 8번도 8번 국공립학교 채용시험 이렇게 놨지만 이것도 확대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 줘? 10%. 그러니까 이게 과목당 10점씩 가산점 줬었어. 근데 이거 합리적 이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합리적 이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국가에 대해서 헌신한 자, 희생한 자에게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주는 거 있잖아. 이 자체는 합리적인데 과도했다는 거지.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너무 과도. 10점까지 주는 거는. 그래서 줄여야 한다는 취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금 5점으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9번 최근에 잘 내더라고. 지방의회에서 조례 만들어갖고 어떻게 지방의회에서 무슨 그 감사하는데 증인으로 불렀는데 안 나와. 근데 뭐 7급 공무원이냐 5급 공무원이냐 9급 공무원이냐 뭐 이런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안 나온 출석 안 한다고 과태료를 다르게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한 거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 그 다음에 10번은
그 우리 뭐 이 변전소 같은 걸 짓는데, 응?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안에 짓는데 거기다 뭐야? 거기 보니까 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해서 개발 제한 구역 훼손시킨다고 부담금 부과하는데 그를 일반적인 전기 공업 시설보다 뭐한대? 5배나 물리도록 한 건 너무 과도한 차등. 5배.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거야. 응? 그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평등원칙 위반으로 인정 안 된 거 1번 좀 오래전까지만 그죠? 전화 교환 직렬 정년을 좀 줄여놓은 거 있죠. 일반직보다 합리적 이유 있다고 봤어요. 이거는 이제 막 24시간 풀 가동하면서 교대 근무 체제, 체력에 좀 문제가 있다. 응? 이래가지고 체력적 조건을 고려할 때 정년을 좀 단축한 거 합리적 이유 있다는 거였습니다. 1번. 그 다음에 뭐 2번은 설명 안 해도 개전의 정이 뭐야? 첫째 줄 끝에 개전의 정이 자기 잘못 뉘우치는 걸 말하는 거야. 개전의 정. 뉘우치는 사람은 좀 징계를 좀 약하게 하고 안 자꾸 증거 명백한데도 자기 위반 안 했다고 뻗대는 놈은 뭐야? 좀 더 센 징계라고. 이거 합리적 이유 있는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좀 잘 보네. 3번을 보면 개인 택시 면허 제도. 응? 개인 택시 면허. 여러분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건 우리가 뒤에 공부할 특허라는 조치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거야. 개인 택시 면허 특허로서 재량이야. 요건 갖췄다고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공익적 사정 고려해서 내주는 건데 개인 택시 면허는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고 재량행위. 그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이런 논리가 있고 그런데 행정기관이 면허 내주는 기준을 바꿔놨어. 면허 받기 까다롭게 바꿔놨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 바뀌기 전에 기준 보고 자기 면허 달라고 준비했다가 자기 면허 기준 충족했다고 신청을 했는데 바로 신청하기 얼마 전에 바뀐 거야. 강화된 거지. 그래가지고 당신은 요건 충족 안 됐으니까 면허 거부 이렇게 나가니까 상대방이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면허 기준이 이랬는데 왜 무사고 운전 경력 5년이면 면허 내준다고 해놓고 10년으로 올려놨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 문제 삼아. 바로 얼마 전까지 기준이 그래서 나 그거 믿고 그거 충족하려고 노력했는데 응? 이렇게 강화시켜 놓고 바로 유예기간도 안 두고 바로 적용하는 건 기존의 규정을 믿은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는 거다. 신뢰보호원칙 위반 그리고 평등원칙 위반도 냈어요. 아니 그러면 똑같이 개인 택시 운전하는데 누구는 무사고 운전 5년이면 되고 누구는 10년이어야 된다? 이건 평등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첫째식으로 했듯이 매년 그때그때 택시 숫자를 조절해야 될 공익적인 필요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바꿔서 유예기간 안 두고 바로 즉시 시행하고 해도 신뢰보호 위반도 아니고 평등원칙 위반도 아니다. 응? 두 가지 원칙 모두 위반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것도 꼭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4번 좀 분석해보자. 자, 거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았대. 응?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벌써 뭐예요? 이 사람 유죄 선고가 됐고 뭐 예를 들면 징역형 몇 년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 거야. 다만 옥살이를 안 시키는 거지. 집행유예. 응? 이거는 유죄 판결 나오고 옥살이만 안 시킬 뿐이야. 이거하고 뒤에 뭐야? 선고유예 벌금형 정도? 이건 좀 유죄는 있더라도 약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또는 유죄 판결 내는 걸 선고를 유예시켜 주는 거야. 아무래도 덜 위반이지. 그러면 앞에 집행유예 받은 공무원은 바로 공무원직 상실하게 당연 퇴직시키도록 한 규정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러겠어? 집행유예 받은 거는 위반이 중하고 위반으로서 유죄 판결까지 이미 선고받은 자니까 그지? 그런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5번도 또 체크하세요. 5번은 뭐야? 거기 대덕연구단지라고 나오는데 그 연구단지 안에 주유소 허가는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LPG 충전소 허가는 금지시켜 놓은 규정이 있대. 근데 주유소보다 LPG 충전소가 더 위험하대요. 폭발 위험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그런 연구단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리적 이유 있어 차등하는 거다. 응? 또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거기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되
12번 판례 또 체크하고 12번.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서 깊은 천주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수용 재결했더니, 응?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을 하고 땅값 보상을 해주고 강제로 뺏어온 거지. 그랬더니 토지 소유자가 반발한 거야. 이거 특정 종교 우대하는 거 아니냐? 평등원칙 위반 뭐 이런 거 얘기 내세웠는데, 그건 특정 종교를 우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는 공익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알아두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16번은 옛날에 경찰 시험에서 나왔는데, 우리 5개 집회하거나 시위하려면 경찰에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신고 집회하는 자와 미신고하고 시위하는 자. 그러면 집회하는 거는 한 장소에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그 구호 외치는 거고, 시위는 이제 구호 외치면서 움직이는 거잖아. 도로를 행진하고. 그런데 시위가 더 사회 질서에 주는 영향이, 해를 주는 영향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러면 미신고 시위하는 자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맞지, 왜 미신고 집회하는 자와 미신고 시위하는 자하고 똑같은 처벌하도록 돼 있느냐? 응? 이걸 문제 삼았는데, 그거는 입법자가 평가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입법자의 재량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안 본 거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18번을 체크하면, 18번은 여러분들 우리 일반 공무원은 파면받으면, 공무원으로서 징계받아가지고 파면되면 다시 공무원 될 수 있어, 없어? 일반 공무원은 파면받고 5년 동안은 다시 공무원 못 되지만 5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는 자격 인정돼요. 해임받으면, 해임되고 나서 잘리고 나서 3년 지나면 다시 공무원 될 수 있어요. 근데 경찰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한 번 파면받거나 해임받아서 잘리면 영원히 경찰 공무원을 못하도록 규정해놨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경찰 공무원만 그래? 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지. 그러나 경찰 공무원은 특히 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 위반자를 이게 단속 처벌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건데, 그래서 합리적 이유 있다 해가지고 평등원칙 위반 아니라고 한 거야. 그래서 18번 체크하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40쪽으로 가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라고 있죠. 자기구속 원칙. 자, 여기서 이해할 거, 자기구속 원칙은 내용적으로는 조금 아까 공부한 평등원칙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행정작용할 때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와 똑같은 얘기인데, 다만 뭘 적용할 때 행정기관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무 처리 기준 또는 그동안에 업무 처리해온 관행, 선례가 있을 때 그거를 행정기관이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구속이란 말을 풀이하면 행정기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 또는 업무 처리 관행에 구속받아야 된다는 원칙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평등원칙이 넓게는 평등원칙에 다 포함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평등원칙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냐면, 행정기관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적용할 때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거였어. 그지? 근데 요거는 행정기관 자기가 만든 사무처리 기준, 또 자기가 그동안 쭉 적용했던 업무처리 선례,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의미로 자기구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평등원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읽어두면 돼요. 행정기관 스스로가 만든 사무처리 기준 내지 업무처리해온 선례, 거기에 합리적 이유 없이 그거 벗어나면 안 된다, 불평등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1번. 자, 그러면 근거, 동그라미 2번이면 중요합니다. 근거에서 판례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어디서 찾는데 근거를, 평등원칙도 근거가 되고 또 신뢰보원칙도 근거가 되는데, 왜냐면 국민은 행정기관이 지가 기준 만들고 쭉 그 방식대로 업무 처리를 해왔으면 나도 똑같은 입장이니까 나한테도 똑같이 처리해 주겠지 하고 신뢰를 했는데, 나만 다르게 적용하면, 그죠? 그럼 신뢰를 깨트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평등원칙도 될 수 있고 신뢰보원칙도 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판례 입장을 매우 중시하고. 자, 기능의 1번. 아까 평등원칙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첫째 줄 1번 끝에 뭐야? 국민하고의 효력 없는 법, 행정규칙, 비법규인 행정규칙을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갖는 법처럼 그렇게 역할하게 만드는 그 매개규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 알아도 그 뒤에 화살표로 설명을 또 내가 해놨어요. 또 같이 여러분들 꼭 읽어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용 영역에 특히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하세요. 적용 영역에서. 자, 행정기관이 만든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 중에서도 행정기관이 이제 스스로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걸 정해놓은 재량 준칙에서만 이제 이 자기구성 원칙을 적용받는 거고, 법을 해석해 놓은 기준이지 법 해석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법에 대한 해석은 행정기관이 최종적인 해석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법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법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해석하는 기준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 처리했다. 그 기준대로 했다 그래서 이게 적법이 되는 게 아니거든. 응? 결국 법원에 가서 법원이 이 법은 이런 의미야 하고 해석하고 판결하면 그게 끝이지,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은 기준대로 했다 그래서 위법적법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 응? 그래서 2번을 유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적용 요건 및 한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1번이 중요합니다. 행정 선례가 있어야 된다. 응? 행정 선례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봐. 행정기관이 자기가 어떤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었지.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누군가한테 한 번이라도 적용한 선례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나한테 다르게 적용해? 그럼 나는 뭐야? 불평등이다. 다른 사람한테 이 기준 적용하는 거 보고 나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이 적용해 줄 거라고 신뢰를 했는데 왜 나는 다르게 적용해? 이래서 평등원칙, 신뢰원칙에 위반된, 결국 행정기관 지가 만든 기준을 다르게 불리하게 적용, 불합리하게 적용했다 해서 자기구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 즉 다른 사람한테 기준 만들어 놓은 거를 한 번이라도 적용한 예가 없다면 비교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평등이니 불평등이니 얘기할 근거가 없어요. 또 그 기준대로 누구한테 적용하는 게 있었어야 그걸 보고 나 신뢰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누구한테도 적용한 선례가 없는데 뭘 신뢰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최소한 행정기관이 뭔가 사무처리 기준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라도 그 기준대로 한 번 이상 적용한 예가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시. 우리나라 입장은 최소한 선례가 존재해야 할 것. 응? 한 번 이상 적용한 선례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동그라미 3번. 여기 두 개가 중요해. 동그라미 3번. 자, 행정기관이 그동안 업무 처리 적용해온 선례가 어떻게 해야 돼? 적법일 때만. 동그라미 3번. 적법한 조치였을 때만 나한테도 평등원칙 내세워서 어떻게 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 응? 과거에 적용했던 선례와 똑같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과거에 행정기관이 해왔던 조치가 위법이었다면 나한테도 동일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위법한 조치를 내줘야 되니까 법치주의 무너지거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해왔던 조치가 적법일 때만 자기구속, 평등 이런 거 내세워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다. 3번 중시. 자, 그러면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 1번 판례 중요합니다. 자, 일단 밑줄 치지 않은 앞부분.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이지 국민한테 효력받는 법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는, 즉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법이다. 단 그러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그러니까 자, 행정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만들었어.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정착되면 이제 국민은 뭐야? 나한테도 평등하게 해주겠지. 응?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왔던 기준 똑같이 적용해주겠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이제 상대방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자기가 만든 규칙대로 적용해야 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할 경우에는 이게
그 기준대로 똑같이 적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국민하고 사이에. 그죠? 네. 그래서 자기 대외적 구성. 자, 이거 1번 판례 매우 중요합니다. 자, 1번 판례를 공부하면서 두째 줄 되풀이 시행되어 이런 게 중요해요.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된 경우 이런 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째 줄 끝에 무슨 원칙? 평등 원칙도 되고 신뢰 원칙도 되고 평등 원칙이나 신뢰 원칙에 따라.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행정기관은 지가 만든 기준에 구속받는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구속.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럴 때는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이 뭔 효력까지 갖게 된대? 대외적 구속력. 즉 행정규칙 밖에 있는 국민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대외적 구속력. 응? 1번 판례 매우 중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를 중시. 3번 판례 보면 다시 쭉 눈으로 읽어보되 두째 줄 이른바 행정규칙 내지는 내부 지침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받는 법이야. 조직 내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이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셋째 줄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위반되게 했대. 그래서 그것만 갖고 바로 위법이 된대. 원래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위반하면 공무원 징계만 받게 되는 거지 국민하고 사이에서 바로 위법되는 건 아니야. 원래 그 얘기를 써놓은 거잖아. 즉 행정규칙 응? 셋째 줄 공무원이 뭔가 행정처분 즉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조치가 행정규칙에 위반했다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에 안 따르고 잘못했다, 다르게 했다 해서 그거 갖고 바로 위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면 소송하는 거 안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러나 다시 나오지. 재량권 행사의 준칙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이제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준대로 적용해 줘야 되는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된다. 응?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기관이 스스로 만든 기준을 특정인에게만 불합리하게 불평등하게 적용했다면 국민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응? 네, 그런 얘기. 자, 알아두고요. 네, 3번 중요하고 또 4번 아주 중요합니다. 4번 판례를 보면은 자, 키워드가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 이 재량준칙이 행정규칙의 한 종류야. 응? 그러면 공표 이런 기준 만들었어 하고 이제 발표한 거야. 그러면 아직 그 기준대로 적용한 예가 한 번도 없어. 이런 기준 만들었다고 발표만 한 거지. 재량준칙 공표만 된 것 갖고는 아직 뭐야? 그 기준대로 적용한 예가 한 건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국민에게 그 기준대로 반드시 적용된다고 하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응? 응. 그리고 두 번째 뭐야 또 공표된 것만으로 아직 뭐가 안 됐어. 되풀이 시행된 적이 없대. 그렇다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위에 세 줄이 시험에 요새 잘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공표만 됐지 아직도 그 기준대로 적용한 예가 한 번도 없다면 신뢰를 준 것도 없고 응? 행정기관이 그 기준대로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래. 자기구속 받는 것도 아니래. 그래서 매우 중시. 그 다음에 5번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 응? 그렇죠. 아무리 행정기관이 두째 줄에 수차례에서 똑같은 조치를 반복적으로 해왔대. 쭉 과거에. 그렇게 해왔는데 두째 끝에 뭐야? 그 처분이 위법인 것으로 뒤늦게 판명났어. 그럼 위법한 조치를 나한테도 똑같이 해줘 하고 평등대우 주장하는 거 허용될까 안 될까? 될 수 없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과거에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온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었다면 행정기관은 그 조치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구속을 안 받는다는 말이고 반대로 또 상대방 국민 쪽에서는 똑같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해주게 되면 위법인 조치 계속 나가게 되죠. 영원히. 응? 그러니까 그거 하면 법치주의 무너진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자, 5번 중요하고 그죠? 6번도 어떻게 됐어? 거기 보면 경계 측량 표지판 설치했대. 국립공원의 경계를 측량하고 거기다 측량한 뒤에 어떻게 했어? 표지판까지 세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립공원 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측량하고 여기까지 국립공원, 여기 표지판도 세웠어. 근데 여기에 A 땅이 있었던 거야. 개인 땅. 그래서 A는 여기서부터가 자기 땅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십수년이 지났대. 응? 십몇 년이 지나서 측량을 다시 해본 거야. 다시 해봤더니 측량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 국립공원 경계가 이만큼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이 국립공원이다. 그래서 그러면 A는 자기 땅 줄어든 거 아니야? 이때 A가 뭐라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 경계 측량 잘못되고 그래서 뭐 예전에 그걸 바로 잡았어야지. 십수년 동안 내버려두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바로 잡아 수정하는 게 어딨냐? 이거는 뭐 실내보호 위반한 거고 자기구속 위반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행정기관이 알았어 몰랐어? 그동안 몰랐었어. 알고도 방치해놨으면 이 사람 주장 인정될 거야. 근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가 알자마자 바로 잡았거든. 이거는 실내보호 위반도 아니고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십수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그동안은 몰라가지고 착오가 있었던 거지. 십수년이 지나서야 착오를 발견하여 바로 수정한 조치, 실내보호 위반도 아니고 자기구속법리 위반도 아니다. 그래서 다 알아둬야 될 판례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새 강조되는 원칙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응? 자, 신뢰보호 원칙은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보자. 응?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행정법이랑 해서 시험 과목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에 보는 시험부터 과목을 바꿔서 본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지, 수험생이. 그죠? 왜냐면 기존의 과목대로 시험 본다고 발표했잖냐. 그러면 그 과목대로 공부했으면 되는 거지. 과목을 바꿔도 뭐야? 바로 시행하는 게 어딨냐. 그럼 뭐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바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의 읽고 지나가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말하고 행동한 게 있어. 언동. 응? 말하고 행동한 것이 적법하다. 계속 존설될 것이라고 국민이 믿었어. 그럼 그 믿음은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한 보호해줘야 된다. 응? 그런 원칙이래.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 동그라미 2번.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말은 독일에서 생겨난 거야. 독일의 판례에서. 그죠? 근데 영국, 미국 쪽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부른대? 금반원의 법리. 그래서 그 단어 동그라미 2번에 금반원의 법리라는 단어. 응?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금반원의 법리라고 부른다. 금반원의 법리는 말 그대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은 금지된다라는 원칙이겠죠. 응? 네, 그렇게 그 다음에 근거. 여기 오른쪽에 올라가. 국민의 그 믿음, 신뢰를 보호해 준다는 것은 동그라미 1번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 찾는데? 헌법에서 도출돼 나온대. 우리 헌법은 국가활동은 법에 따라야 된다고 법치주의를 선언해놨어.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법치국가 원리 내용으로부터 나오는데 법치국가 원리 중에서 어디서 나온대? 법적 안정성. 아주 중요한 단어야. 첫째 줄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에서 나온다는 거야. 괄호 속에 있듯이 법률 적합성 원칙에서 나온다 그러면 안 돼요. 응? 자, 요거를 분석하면 옛날에는 법치국가 원리라는 거를 하나로만 생각했어. 법대로만 하는 거. 그게 법률 적합성이야. 만들어진 법대로 하는 거. 그런데 20세기 이후 이제 사회복지국가 시대가 되면서 때로는 어떻게 돼? 합법성.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를 희생하더라도 국민이 아무 잘못 없이 믿고 따랐다. 그러면 그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줄 필요가 크다. 그러면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적 생활에 있어서 안정성을 유지해 가는 거. 응? 이게 법치국가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또 설명을 약간 덧붙이면, 자,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라는 게 옛날에는 법대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법률 적합성. 응? 법대로 하는 거 이것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은 이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가치가 또 있다. 이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게 법치국가 원리다. 그래서 뭘 얘기한다는 거야? 법적 안정성. 응? 그래서 헌법상의 법치국가 원리는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데 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해가는 게 바로 이 갈 필요성이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하는 데서 신뢰 보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률 적합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적 안정성에서 나온다. 아주 중요. 그 외에 여러 설들이 있지만 저치줄이 아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거 법률로 이렇게 정해놔야 돼? 안 정해놔도 이 원칙 자체가 법인데 또 강조하느라고 규정해놓은 법들이 있어요. 법이 또 2개 나오지. 국세기본법하고 행정절차법. 응? 그래서 그 법 알아두고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있어. 뭐 있어요? 입시제도 나오지. 밑줄 친 거 보면. 응? 이 원칙이 뭐야? 신뢰보호 원칙이죠? 신뢰보호 원칙은 국가가 만든 법률, 또 하위 법규면 뭐 대통령, 총리정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와 같이 국공립대학의 입시 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시제도를 바꾸는 것도 바로 바꿔가지고 바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해봐. 이거 허용될 수 없는 거야. 기존의 입시제도를 신뢰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 수험생. 그러니까 신뢰 보호해야 돼. 몇 년, 뭐 최소한 3년 정도 유예기간 두고 이렇게 바꿔야지. 그래서 핵심은 신뢰보호 원칙은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에도 적용된다 이거야. 입시제도 개정하고 폐지하는데도. 응? 법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뒤로 가세요. 적용 요건. 그러면 자 거기 우리 대법원이 언급한 게 있어. 한번 분석해보죠. 일반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한 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첫 번째,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행정기관에 뭔가 조치가 먼저 있어야 된대. 응?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된대. 국민이 믿게 만드는 행정기관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공적 견해 표명을 국민이 정당하다고 신뢰를 했어야 돼. 신뢰를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뢰를 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 믿은 국민한테 뭐가 없어야 돼? 귀책 사유, 즉 잘못이 없어야 되는데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가만히 신뢰했다, 정신적으로 믿었다, 그거 갖고 보호해 준다는 게 아니야. 정신적 신뢰만 갖고는 안 되고, 신뢰하고 믿고 어떻게 돼? 뭔가 행위를 한 게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신뢰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되고, 응? 그런데 믿고 행동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애초에 말한 공적 견해 표명하고 다른 행동을 해가지고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생겼을 때, 이때 국민은 신뢰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보호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근데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다 갖춰졌다 해도 국민의 신뢰 보호가 제일 중요한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거야.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면, 예를 들면 중대한 공익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면 공익에 큰 지장이 생기게끔 뭔가 사회가 변했다든지, 상대방한테 해주게 되면, 약속한 대로 해주게 되면 다른 국민의 이익이 크게 피해가 온다든지, 그게 이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셋째 줄, 행정기관이 맨 처음에 한 공적 견해 표명한 대로 해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긴데, 자, 공익 또는 다른 국민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러면 신뢰보호 해줄 수 없대. 그런 게 없어야만 신뢰보호가 될 수 있대. 응? 그래서 신뢰보호가 절대적인 건 아니다 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보고 우리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면, 1번, 행정기관이 먼저 국민이 신뢰하게 만드는 뭔가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뭘 했어야 되는데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행정기관에 했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 학자들은 조금 더 그냥 넓은 의미로 행정기관이 먼저 믿게 만드는 조치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선행조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선행조치가 있을 것, 판례에 따르면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을 것,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이
국민이 신뢰하게 되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란 건 뭐 거의 모든 조치다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뭐도 포함돼요? 응? 이 중에 둘째 줄 앞머리 행정지도. 요거 밑줄에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성질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데, 행정지도의 성질은 국민한테 강제적인 거 아니에요. 비권력적이고 국민한테 권리 의무 직접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야. 비권력적 사실행위야. 행정지도. 국민한테 그냥 권고하는 거죠. 근데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갖는 행정지도도 뭐의 대상이 된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치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 하나 유의해 두고, 그 다음에 3번 3번 넘어가도 되겠다. 그래서 3번까지 설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중요한 게 있어. 4번에 중요한 거는 묵시적인 것도 포함한다. 묵시적인 거. 그러니까 뭔가 명시적으로 뭘 해주는 조치,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 행정위원이 세금 부과할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계속 수년간 세금을 부과 안 해오면 상대방은 행정위원이 세금 부과 안 하려는 의도가 있구나, 믿게 됐다. 그렇게 나름대로 정당한 믿음이다. 그러면 이거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묵시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견해가 있는 거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묵시적인 언동도 포함한다. 응?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 국민이 신뢰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 행정기관의 조치는 뭐 주로 많은 게 이제 적법하게 한 조치가 신뢰보호 대상이 되겠지만, 포인트는 위법한 행위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응? 위법 행위도 포함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위법한 행정행위도 포함된다. 응?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보면 비교를 해보자. 자,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에게 뭐야? 영업허가를 내줬어. 영업허가를 내줬고, 상대방은 자기가 영업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거로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투자해서 영업 중이야. 투자하고 영업하고 있는 중인데 뒤늦게 행정기관에 어떻게 나와? 영업 중인데 허가가 위법이었다. 잘못 나갔다. 허가를 취소시켜야 되겠대. 위법하게 허가 나갔다고. 그러면 이 상황, 위법한 허가다 라고 가지고 취소하려고 드는 건 행정기관의 입장은 요거 내세우는 거야. 합법성. 위법한 허가니까 취소해야 맞다. 그러나 상대방 국민은 나는 적법한 허가 받은 것으로 아무 잘못 없이 믿고 투자해서 영업 중인데 이제 와서 합법성 내세워서 취소하는 거? 그럼 나만 피해보란 얘기냐? 상대방 국민은 뭐 주장해? 신뢰보호를 내세워서 법적 안정성 유지시켜달라. 그래서 위법한 허가지만 허가 효력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 양쪽 말이 틀린 거 없어. 행정기관은 위법한 허가니까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고, 상대방은 내가 뭔 잘못이 있냐? 당신들이 잘못해서 위법한 허가가 된 거지 않냐? 그러면 국민의 잘못 없는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법한 허가지만 허가 효력 유지시켜달라. 이게 가치가 충돌해요. 근데 뭐가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이거는 사안마다 이익을 따져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법한 허가인데 굳이 이제 와서 이거를 허가를 취소시켜야 될 공익적 목적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위법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면 상대방에게만 너무 큰 피해가 생긴다. 이러면 허가 취소 못하는 거로 봐. 위법한 허가지만 신뢰보호가 더 우선해서 허가 유지시켜야 될 경우도 있다고 보는 거야. 반면에 아까 말했듯이 이거 위법한 허가인데 이거 유지시키면 공익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 상대방이 신뢰 보호 안 하는 한이 있어도 허가를 취소해야 될 공익 목적이 워낙 중요하다 그러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 5번 위법한 행위도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그 옆에다가 근데 위법이 너무 심해.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인 조치는 무효로 봅니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인 행위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위법인데 상대방만 적법이라고 신뢰를 했다. 이거 보호 못 되는 거야.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응? 좀 이따 판례 보겠지만 어떤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인데
자기도 모르고 지원을 했어. 근데 국가도 걸러야 되는데 걸르질 않고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어. 그래갖고 한 수년간 근무를 사실상 해왔어. 수년 만에 이 사람 결격 사유자가 임명됐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어. 그런데 어떻게 돼? 이 결격 사유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조치는 무효인 조치로 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적이 없는 거로 달아서 바로 퇴직입니다. 응? 그런데 이 공무원 뭐 내세요? 자기는 공무원 결격사유 있는 줄 몰랐고 적법하게 임명된 것으로 믿고 지금 수년간 근무해 왔다. 그래서 뭐야? 신뢰보호를 내서서 자기 공무원 신분 유지시켜달라고 주장한 거야. 소송까지 벌였는데 판례는 이게 위법인 조치도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무효인 조치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위법 행위도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조치에 포함이 되는데 다만 무효인 조치는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도 중요. 자, 우리가 공적인 견해 표명, 즉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조치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이 직접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처분청은 예를 들면 뭐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그러니까 처분청은 최종 결정권자라고 생각해요. 최종 결정권자만이 약속하고 허가 내준 것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응?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허가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건축을 하려는데 건축 허가는 예를 들면 인천시 같으면 인천시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허가 문서에는 인천시장 도장찍이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인천시 찾아가서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 싶어. 응? 근데 시장 만나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담당 공무원, 건축 담당 공무원들 만나서 내가 어디에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이 다 검토하더니 거기에 당신 원하는 그 건물 짓는 거 허가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셔가지고 서로 같이 오면 허가 내주겠습니다. 이러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준비 다 한 다음에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더니 시장이 허가 거부. 허가 내준다고 밑에 공무원들이 약속했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 내가 약속 안 했잖냐? 밑에 애들이 약속한 건데 그건 최종 결정권자가 한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 공적 견해 표명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다 시장 만나서 약속 받아야 되나?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시장 밑에 최종 결정권자 밑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한테 뭔가 해준다고 약속한 거 이것도 다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6번 꼭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7번은 별건 없어. 입증 책임 우리 소송 먼저 공부하면서 공부했지. 지한테 유리한 건 지가 입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약속해놓은 거 안 해준다. 그럼 약속했다는 거를 상대방이 증명해야지. 그러면 넘어가고 자 6번, 5번, 4번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판례 매우 중요. 첫 번째 번호 안 매긴 공적 견해 표명 판단 기준 매우 중요. 늘 나옵니다 시험에. 자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느냐는 원칙적으로 공적 견해 표명은 누가 해야 돼? 원칙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원칙이야. 응? 다만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내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거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만 가지고 판단 내릴 건 아니다. 그거에만 구애받을 게 아니고 그 국민한테 말하고 행동한 담당 공무원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임무, 국민한테 언동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응? 아주 중요한 판례 공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굵은 글씨는 뭐야? 우리 아까도 나왔던 비과세 관행. 응? 묵시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해온 관행이 있었다. 묵시적으로. 비과세 관행도 일종의 묵시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는 거지. 그럼 행정위원회는 나한테 세금 부과 안
안 하려 하는 안 해온 객관적 사실이 있었고 그거 비과세 관행이다라고 해서 근데 갑자기 세금 부과한 거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신뢰보호 받을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응?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대요? 응? 1번 보니까 응? 셋째 줄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해온 사실이 존재해야 돼. 응?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왔다 이 사실 하나만 갖고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를 안 하려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첫 번째로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알면서도. 넷째 줄에 있지.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알면서도. 응? 알면서도. 그 다음에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세금을 부과 안 하려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묵시적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읽어봐.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 즉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돼야 된대. 그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위원회는 세금 부과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명시적으로든 묵시로든 세금 부과 안 하려 한다고 할 만한 안 하려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만한 어떤 사정이 있어야 된다.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따라서 이어서 여섯째 줄 중간에 뭐가 있어? 차고. 차고라는 말 속에는 행정위원이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 착오가 있어서 얘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계속 세금을 부과 안 해온 거야. 그랬다가 한참 지난 뒤에 얘한테 왜 세금 부과 안 됐지? 발견했어. 착오를 발견해서 세금 부과한 거. 그렇다면 이 속에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묵시적으로 비과세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없지. 그러니까 그 묵시적인 비과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착오 발견한 뒤에 그 수정에서 세금 부과한 조치 신뢰보호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논리가 나오는 거지. 응? 착오라는 단어는 알지 못했다는 게 들어가는 거잖아. 응? 응. 그러면 그지? 2번도 똑같은 거야. 응? 거기도 밑줄 친 보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거로 잘못 알고 오랫동안 세금 부과를 안 해왔대. 착오로 그랬잖아. 그럼 묵시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똑같은 논리. 그 다음에 3번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 하는 거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대? 처지그대 특정한 납세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그 특정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특정인은 지가 또라이 같아가지고 잘 몰랐다. 그걸 특정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일반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기관이 세금 부과 안 하려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 사정을 판단해야지. 그죠? 특정한 납세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된 사례 아닌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판례 중에 2번 꼭 공부해야 될 판례지. 2번을 보면 결국 우리가 조금 아까 공부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다고 인정할 거냐 한 거냐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일단 첫째 줄 뭐 나왔어? 4년 동안 어떻게 돼요? 세금을 부과 안 해왔어요. 일단 첫 번째 4년 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사실이 존재하죠. 두 번째 행정위원 세금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 몰랐대?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위원회 세금 부과 안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이유로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대 없었대? 있었대. 뭐 수출 확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제품에다가 무슨 부가가치세라고 세금을 물리면 제품 가격이 올라서 수출에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확대하려는 목적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인정돼요. 그럼 세 가지 요건 충족됐잖아. 결국 그럼 뭐야? 세금 부과 않으려 하는 그 행정기관의
묵시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 인정된 거고 그걸 믿었다. 근데 몇 년 뒤에 갑자기 몇 년치 세금을 갑자기 부과한 건 바로 신뢰보호 위반한 위법한 세금 부과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지, 그 논리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또 중요한 판례인데, 3번 판례의 핵심은 아까 뭐였지? 국민한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은 꼭 조직만 갖고 따져? 조직상의 권한만 갖고? 아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자, 키워드가 보건사회부 장관이야.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지만 예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이야. 자, 보건사회부 장관이 뭐 했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비과세하겠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야. 보건사회부 장관이 세금 부과 안 하겠다 한 거야.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건사회부 장관은 세금을 부과할 권한도 없고 면제시켜줄 권한도 없어요. 그럼 행정조직상 권한도 없는 자가 세금을 부과 안 한다고 발표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건사회부 장관은 말하자면 병원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에 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응? 땅 사고 건물 짓고 한 거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하여튼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대.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어느 기업이 시골에 땅을 사고 거기다 병원을 지었어. 근데 그 시골의 군수가 세금을 막 물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병원 측에서는 아니 보건사회부 장관이 세금을 면제한다고 그랬는데 비과세한다는데 왜 세금 부과냐? 신뢰보호 위반하고 소송으로 싸웠어요. 그러면 여기서 쟁점이 뭐야? 아니 조직상으로는 지금 보건사회부 장관이 세금 부과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비과세. 그러면 야, 보건사회부 장관은 세금을 면제시켜줄 조직상의 권한도 없는 자인데 그 자가 비과세한다고 발표한 거를 그 믿은 게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야. 응? 근데 조직상의 권한만 갖고 따지면 그거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라고 해야 맞을 거야. 그죠? 보건사회부 장관은 그런 권한 없는 자니까. 그러나 아까 판례에서 뭐 했어? 조직상의 권한만 갖고 형식적인 권한만 갖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랬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보건사회부 장관이 이렇게 신문에 발표를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 뭐 시도지사가 각종 세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법을 만들도록 지시하겠다로 또 뒷받침하는 발표를 했고, 이런 점까지 다 종합해 보면 그거는 권한이 있는 자가 국민한테 약속한 거와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그래서 뭐야? 그거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봐야 맞고, 그걸 믿은 상대방 국민 보호돼야 된다. 결론은 그럼 뭐겠어? 세금 부과 조치는 신뢰보호에 위반한 위법한 세금 부과. 그래서 상대방 안 내도 된다는 얘기지. 응? 이렇게 났다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도 체크. 5번은 과거 전두환 때 삼청교육대라고 사람 막 강제로 끌어다가 가둬놓고 막 인간 개조시킨다고 했던 못된 국가의 조치가 있었어요. 그 뒤에 전두환 정권 끝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 전 정권 때 일을 사과하고 피해자들 신고하면 다 보상 조치만 규정 만들어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신뢰보호 위반으로 인한 위법해가지고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5번 삼청교육의 키워드예요. 삼청교육 관련해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 신고받고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인정했다. 응? 그 다음에 6번도 아주 잘 나오죠. 일반 이제 종교회관 건축 사건. 그래가지고 대순진리회라는 종교 단체가 뭐야? 자기네들 이제 종교 본거지, 종교의 본거지 되는 곳을 물색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건물들을 지으려고. 그래서 어느 충청부터 충주시 외곽에 아주 좋은 터를 발견했다. 그래서 거기에 야산을 끼고 거기다가 이제 종교회관들을 쭉 지으려고. 근데 거기가 이 논이야, 농지로 돼 있는 땅이야. 농지로 돼 있으면 건축이 안 돼. 그래서 알아보려고 시청에 먼저 갔죠. 시청 가서 담당 공무원들 만나서 우리가 그
거기에 땅을 사려고 한다. 그래서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 종교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땅이 농지로 돼 있으니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했더니 담당 공무원들끼리 부서 담당 공무원들끼리 다 의논한 뒤에 된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 땅 사는 거를 허용을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응? 그러면서 또 여기다 꼭 지어야 된다라고까지 약속까지 하라고 하면서 된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논을 샀어요. 땅 임자한테. 그 사고 건축 준비를 해. 막 설계도 맡기고 막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받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 전에 그 땅이 바뀌어야 되거든.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된 거야. 그럼 거부한 이유는 뭐냐? 시장이 거부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어. 첫째, 이유는 하나야.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우량농지라서 그 농지로 보존해야 될 공익상 필요가 크기 때문에 거기 건축 가능한 땅으로 못 바꿔준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부. 그러면 애시당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된다 해준다고 해놓고서는 땅 사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거부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소송까지 벌였죠. 신뢰보호 위반이다. 그죠? 여기도 두 가지가 문제되지. 시장 측은 뭐라 그래? 야, 최종 결정권자에 내가 약속한 거 아니야. 밑에 애들이 약속했어. 근데 그거 안 통하지? 아까 봤듯이 최종 결정권자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도 밑에 그 보조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약속한 것도 시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는 거야. 그건 안 통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이제 이거 시장이 내세운 논리, 거부하는 논리, 거기 우량농지로 보존해야 될 공익상의 필요성, 이거하고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거부함으로써 상대방 측이 있게 되는 피해하고 이 둘을 이익을 비교해 보는 거지. 그런데 법원이 양측 주장을 들어보니까 거부함으로써 상대방 종교단체가 입는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는 결국 위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회관 건축 사건 해가지고 거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해 준다고 내놓고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판결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그지? 뭐가 있을까? 11번. 11번은 이른바 완충 녹지로 누구 땅을 완충 녹지로 지정을 해놨어. 그래놓고 지정하면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지정했던 걸 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해달라고 신청 들어가니까 거부한 거야. 그 완충 녹지로 개인 땅을 지정했다가 해제해 준다고 약속해놓고 그 거부한 거 있지? 그 신뢰보호 위반이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조치를 해준 게 없다. 이렇게 판결한 것들이죠. 그럼 그거 믿었어도 보호 못 받는 거다라고 한 거. 그래서 1번은 아까도 했지.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사실이 있다. 이것만 가지고 너한테 세금 부과 안 하겠다고 묵시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거는 뭔가 세금 부과 안 하려는 뭐야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유로 세금 부과 안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오랫동안 세금 부과 안 해온 사실이 있었더라도 착오로 몰라가지고 세금 부과 안 해왔다면 그 행정기관은 묵시적으로 세금 부과 안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1번 이해됐죠? 그 다음에 2번은 그 단어가 돼요. 추상적인 질문을 해왔어. 국민이 행정기관에 추상적인 질문을 해와서 행정기관도 어떻게 답변해서 그냥 일반론적인 답변해 준 거 있잖아.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답변한 거. 예를 들면 건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뭐 이렇게 절차 밟아서 허가를 신청하면 이게 허가가 되면 이제 건축 가능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론적인 얘기해 준 거죠. 그건 어디에 어느 장소에 어떤 건물 어떤 용도의 건물을 몇층 높이로 짓겠다 구체적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너한테 신청만 하면 건축허가 내주겠다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일반 추상적 질문해 온 거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답변해 준 거. 그죠? 또는 단순히 국민이 뭘 물어봤어.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법을 해석하는 기준 물어와서 이 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해 주고 이런 거 정도는 행정기관의 무슨 공식적인 권한 행사하고 상관없는 거다. 이런 거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안 본다 이거죠. 알아두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이 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그 4번을 보면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질문해서 답변 받은 게 아니라 총무과 민원팀장인 공무원이 그냥 민원 상담에 의해서 안내해 준 조치는 그런 병무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래 가서 이제 상담하에서는 당신은 저 보충역이네 하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현역병 징집 처분이 나가니까 실내보호 위반 하고 소송했는데 그럼 병무청에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판결이었죠. 그래서 4번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6번 매우 중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 결정 내리는 건 추상적인 선언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린 건 첫째 끝에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가 없다. 즉 특정인에게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 신뢰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 6번 꼭 알아두고 7번도 공부해서 7번을 보면 재정경제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기자들한테. 그죠? 그래서 무슨 법을 언제까지 고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대. 기자들한테. 이거는 6월 말까지 고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지 반드시 6월 말까지 고쳐서 시행한다라는 약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꼭 체크해 두고요. 그 다음에 8번도 체크해야 돼. 8번은 앞에 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 교부 이 단어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장사라든지 무슨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별도로 어떻게 돼?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한다는 사실을 등록을 해야 돼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면 세무서장한테 자기가 무슨 식당 한다 하고 사업자 등록을 했어. 그런데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했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줬어. 근데 등록증에 제목이 뭐로 잡혀 있어? 면세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는 세금 면제되는 자구나. 면세사업자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 신고하고 세금 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수년간 계속해왔고 별 조치도 없어. 행정기관에. 그 자기는 면세사업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 년 지난 뒤에 당신 왜 수년 동안 세금 신고하고 납부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해? 안 했어. 이러고 뭐야? 세금 왕창 물리고 그거 안 했다고 또 거기다 세금 더 물려요. 가산세로. 열받잖아. 그동안 수년 동안 면세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써 있어서 그렇게 나는 믿고 안 해왔고 아무 조치도 없었지 않았냐? 그래서 갑자기 세금 부과한 거 이런 건 위법, 신뢰보호 위반 싸웠는데 판결 어때요? 세무서장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써준 건 당신 면세 대상입니다 하고 공적 견해 표명한 거 아니래요. 세무서장이에게 이제 등록을 하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내주는데 그거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효과만 있는 거지. 거기에 설령 면세사업자라는 용어가 있어도 그건 면세 대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뭐야? 이거 면세 대상이라고 신뢰 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한 거 아니다. 이거래요. 나는 이 판례는 나는 동의 못해. 응? 그지 같은 판례. 그러면 행정기관이 잘못했지. 왜 면세 대상자라고 써줘? 그렇죠? 그럼 그걸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나는 이 판례는 뒤집어줘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험생으로서 왜 그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 교부했어도 그 면세 대상이 된다고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 다음에 9번은 어느 지역에 뭐 한대? 정구장을 설치한다고 계획이 발표됐어요. 행정기관에 의해서. 응? 그런데 어떤 정구장을 잘 설치하는 업자가 있어. 이 업자 어떻게 했어? 분명히 나를 설치업자로 지정할 거야 라고 스스로 예상하고 막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계획이 바뀌었어.
정구장을 안 짓고 청소년 수료는 짓는 거로 계획이 변경됐어. 그러면 준비하고 기다렸던 업자가 피해를 보게 됐어. 그래서 뭐야? 이 업자가 내 피해 물어줘. 응? 아니, 정구장 짓는다고 계획을 발표됐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이렇게 계획을 바꾸는 게 어딨냐? 그런데 보호 못 받았다. 왜? 아니 행정위원회 계획만 발표했지 당신을 정구장 설치하는 업자로 지정해 준 게 있느냐 이거지? 지정 안 해줬어요. 이 업자는 자기가 스스로 예상하고 움직인 거야. 발빠르게 자기가 지정될 거라고. 그죠? 지 스스로의 판단인 거지. 행정기관이 당신을 정구장 설치하는 업자로 지정한다, 지정해 줄 거다, 이런 언동이 없었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보호 못 받는다는 거야. 응? 그래서 꼭 알아두고. 자, 뭐 그 정도 10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15번이 또 잘 나옵니다. 15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 판. 자, 15번을 보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어느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사업 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짜서 행정기관에 제출. 근데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해 주는 자는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에게 어디에 있는 땅에 폐기물 처리 사업 하겠다고 계획서 짜서 냈어. 근데 환경부 장관이 그 사업 내용 적정하다 하고 통보를 해줬어. 그거는 폐기물 처리 사업 관련 법에 다 들어맞는다 해서 적정하다고 통보해 준 것 뿐이고, 근데 그 폐기물 처리 사업 하려고 하는 예정 땅, 토지, 거기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이거 설치를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시설 설치가 가능하려면 그게 설치가 가능한 땅으로 용도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설치 못하게 돼 있는 땅이야. 근데 그 땅을 바꿔줘야 돼, 용도를. 근데 용도 바꿔주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를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이 땅에다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하는 거 사업하는 거 적정하다고 통보가 받았으니 그 이 땅의 용도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할 수 있게끔 용도 바꿔주세요 하고 신청을 했어. 근데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야, 거부.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용도가 안 바뀌면 그 땅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못해요. 설치를 못하면 허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환경부 장관은 된다고 그랬는데 저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를 해줬는데 안 해주면 신뢰보호 위반 아니냐? 그런데 법원은 어떻게 돼? 야, 폐기물 처리 사업 적정하다고 통보해 주는 건 폐기물 처리법 그쪽 법에 따른 거고, 그것도 환경부 장관이 하는 거고, 그 토지를 용도 바꿔주는 건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이고, 그 검토하는 법도 다르다. 요건도. 응? 그러니 그건 똑같은 게 아니다.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통보해 준다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하려는 용도의 땅 용도 바꿔준다, 그것까지 들어있는 건 아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 속에 그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 즉 용도 변경 허가 신청해 오면 해준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까지 다 들어있는 거로 볼 수 없다. 똑같은 얘기가 5째 줄에 또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꼭 같이 공부하세요. 그죠? 16번도 체크. 자, 거기 보면 행정기관이 어디에 있는 땅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대. 그럼 자연 녹지 지역이면 거기가 뭔가 이렇게 막 오염시키는 행위는 못하게,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되고 어떤 행위는 금지야. 근데 자연 녹지 지역, 여기다 살을 좀 덧붙여 보면 어떤 사람이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땅을 사들였어. 누군가한테. 응? 그리고 뭐 할 생각을 해줬어? 거기다가 무슨 가축을 키우려고 했나 봐. 그러니까 자연 녹지 지으면 그런 뭐 돼지 키우거나 소 키우는 거는까지는 가능한 땅이야. 그래서 그 땅을 샀는데 사고 나서 하려고 가축 키우는 걸 하려고 하니까 땅의 용도가 바뀌었어. 뭐로 바뀌었어? 저제 끝에 보니까 보전 녹지 지역으로 바뀌어버렸대. 행정위원회 바꿨대. 보전 녹지 지역이 되면 가축 키우는 것도 금지되는 거야. 더 규제를 더 많이 받는 용도로 바뀐 거야. 그럼 이 땅 산 사람은 꽝 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인 거 보고
가축 키우려고 샀는데 나중에 그렇게 바꿔버려서 자기 피해보게 됐다 이거지? 그러면 그 실내보호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판결의 논리는 한번 자연녹지지역으로 행정기관이 지정하면 영원히 안 바꾸고 자연녹지지역 영원히 간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다.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했던 걸 개발 자유롭게 해두는 데는 땅으로 바뀔 수도 있고 더 개발 못하게 되는 땅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죠? 그건 언제든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응? 그러므로 한번 자연녹지로 지정했다고 그보다 그 규제를 더 많이 받는 용도의 땅으로 안 바꾼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 응? 그런 이치죠. 그래서 그거 꼭 공부하고, 그 다음에 18번도 꼭 체크.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 무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자기 그 개발하는 사업을 하잖아. 개발하는 사업을 벌이면 나중에 개발 마치면 뭐래요? 그 개발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야기하니까 거기다 돈을 부과해요. 그 개발 부담금이란 걸 물려요, 행정기관이. 그런데 이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가 아직 사업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신청했죠. 응? 개발 사업 시행 들어가기 전에 민원 예비 심사라는 걸 신청을 했어. 아직 사업허가 정식 받기 전에 이거 사업허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미리 물어보는 제도가 있어. 민원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답변을 해줬지. 뭐야? 아무런 절촉 사항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뭐야? 정식으로 신청해서 개발 사업 허가를 받은 거지. 받아서 사업을 하고 마쳤더니 행정기관이 뭐 했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 아무 저촉 사항이 없다고 했지 않냐? 근데 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냐? 이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러나 판결은 그 저촉 사항이 없다는 건 개발 사업 허가 받는데 저촉 사항이 없다는 거지. 그 개발 사업 마치고 난 뒤에 개발 부담금 부과하는 것까지 안 하겠다. 그게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개발 부담금 부과한 조치는 위법 아니다. 이런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20번도 체크. 20번, 21번, 22번 다 공부해야 돼요. 그죠? 자, 20번을 보니까 뭐야? 자, 납세 의무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 세금 안 낸 게 있는 거야. 세금 안 낸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나 봐. 근데 은행은 뭘 요구해? 너 대출 받으려면 세금 납부했다는 거 증명서를 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증명서를 발급받았어, 세무서에서. 근데 거기에 뭐야? 원래는 그 증명서에 뭐가 기재돼야 돼? 이 사람 세금 안 낸 게 있으면 세금 안 낸 거 금액하고 이런 게 기재돼 있어야 되는데 세무서에서 발급해 주면서 그런 걸 기재 안 한 빈칸으로 내보낸 거야. 그 은행은 뭐라고 믿었어? 이 사람 세금 안 낸 그 칸에 안 내고 있는 사실이 기재가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 다 이 사람 안 낸 게 없는 거로 믿고 대출을 해준 거지. 응? 대출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아. 그러니까 뭐 건물이나 땅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은행은 이 사람이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뭐 했어? 담보로 잡았던 땅이나 건물을 경매로 이제 팔았단 말이야. 경매로 딱 팔았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세금이 먼저야. 원래 세금이 먼저예요. 그 은행이 경매로 팔은 땅이나 건물 중에 그 경매 대금에서 국가가 세금 우리가 먼저 받을 게 있어 하고 받아가고 뺏어가는 거지. 법적으로 그게 1순위야. 그 은행은 황당하지. 응? 아니 국가가 이 사람 안 낸 세금 없다고 증명서 발급해 줬잖냐.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가 받을 세금이 있어 하고서는 거기서 먼저 빼가는 게 어딨냐. 신뢰보호 위반이다. 즉 빈칸으로 해서 세금 증명서 발급해 준 거 내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판례는 어떻게 돼?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그 세금 안 낸 칸을 빈칸으로 해서 발급해 줬다 그래서 뭐야? 세금 안 걷겠다. 안 낸 세금 안 걷겠다.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래요. 응? 은행으로서는 미치고 팔딱뛸 노릇이다. 그죠? 네. 어쨌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응? 자, 20번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21번도 심심치 않게 나와. 21번은 이제 이런 이치야. 우리나라 모텔들이 많지만 다 이 관광객을 위한 모텔은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숙박업소는 개수는 많아도 진짜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부족. 비싼 호텔 아니면 별로 저가의 그 숙박업소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책으로 일반 모텔이었는데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업자들한테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신청을 해오는 업자한테는 그렇게 이제 리모델링하는 걸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었어. 응?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올해 6월까지 신청해온 업자한테 이제 지원해준다고 한 거지. 근데 6월달이 거의 다 됐어. 응? 근데 어떤 업자가 이제 그 직전에 신청을 해온 거야. 그러면 신청을 받은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장이 궁금해. 이 사람은 신청은 그 법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신청을 했지만 그 지원금은 그 뒤에 그 법 시행 시기가 끝난 뒤에도 이게 적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 그래갖고 물어본 거야. 시장이 장관한테, 응? 이 법 시행 시기가 끝난 이후에도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하고 물어봤지. 그랬더니 장관이 답변서를 보내와서 된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이 장관한테 물어봤고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답변서를 보내줬어. 거기까지만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숙박업자는 아는 공무원한테 비공식적으로 전해 들었어. 그런데 이게 아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나 봐. 응?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뭐야 거부하냐? 뭐야? 결론적으로는 공식적인 문서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만 왔다 갔다 했어. 지자체 장하고 장관 사이에만 질문 답변 공식적인 문서가 왔다 갔다 한 거지. 그 숙박업자 신청한 그 업자한테는 공식적으로 답변이 간 건 없어요. 이 숙박업자는 아는 공무원한테 비공식으로 그냥 전해 들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 답변이 안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응? 그 다음에 22번도 꼭 알아야 돼. 22번은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다. 통과시켰다. 응? 하더라도 여러분 법률이 확정이 돼가지고 법률 만들었다는 게 확정이 돼서 이제 효력이 생기려면 순서가 어떻게 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한테 보내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이게 법으로서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뭐 누군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어.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보냈어. 근데 대통령이 반대. 그 법에 반대. 그래갖고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어. 근데 국회에서는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그냥 심사를 안 해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어. 응? 그랬더니 이제 그 법 만들어지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 국회에서 법률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지원에 뭐 혜택을 준다고 법률을 통과시켰어서 그걸 믿었었는데 이제 그냥 말아버린 거야.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국회에서 어떤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통과시켰어. 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야. 대통령에게 보내져서 정식으로 공포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관련 사항을 약속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어갖고 뭔가 지원해 주려고 했던 사항을 국민한테 약속한 것이라고 아직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그걸 될 거라고 믿었던 국민의 신뢰 아직 보호 안 된다는 겁니다. 응? 이것도 중요. 23번은 이 시험에 나오는 게 좋은데 이게 학자들이 이제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 판례를 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세상에 지금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상담 코너가 있어. 그래갖고 자기 뭐 세금 관련 이렇게 상담을 했단 말이야. 올렸어. 근데 그 상담 직원이 당신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 그래서 안 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세금 왜 안 내냐고 세금 부과되고 거기다 더 내라고 너 제때 안 냈다고 더 내게 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소송 냈더니 뭐야? 우리 대법원은 인터넷 상담센터에 답변해. 답변은 뭐래? 응?
응. 그거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상담 직원이 단순한 상담에 응해서 안내해 준 거에 불과하대. 응? 따라서 뭐래? 이거는 신뢰보호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라는 취지예요. 그거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야. 야, 인터넷 세상에 황당하지. 응? 그렇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판례입니다. 응? 학자들은 그래서 거의 안 내는 것 같아. 응? 이거는 도저히 학자들 수긍이 안 되는 판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근데 하여튼 수험생으로서 알아는 둬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걸 좀 각색하자면 이렇게 짧게 써놨지만 결국은 이 상담 직원이 그냥 상담에 안내해 주는 건 공식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래. 그냥 응? 그렇다면 그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 그게 요즘 세상에 믿지 말라는 게 말이 돼? 그럼 상담 코너를 운영하지 말든가. 응?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상담을 올리면 그 담당 직원이 잘 모르는 거면 그 부서 직원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아서 올리고 이렇게 하고 그걸 믿은 걸 보호해주고 해야지.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죠? 근데 그냥 상담 직원은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그 전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다. 그래, 그거 올라온 거 믿지 마라. 이것밖에 더 돼? 이거 좀 웃긴다. 어쨌든 그냥 공부. 그 다음에 24번.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24번 공부하고. 그 다음에 20 뒤에 가면 30번도 체크하세요. 30번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 그 다음에 해석 기준 나오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쭉 보면 그 다음에 38번 체크하세요. 예전 책에는 없죠. 38번. 그래서 2018년 6월달 판례인데 새 책 갖고 있는 분은 그거 좀 체크해 두시고, 예전 책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 다 이런 새로 추가된 판례는 다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더 시간이 많이 가서 신뢰보호 원칙이 양이 제일 많아. 쉬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쉬었다 해요.